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먼저 다음 주 한국 날짜로는 수요일, 미국 날짜로는 화요일에 있는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의 토론이 될 텐데요. 그 토론에 대해서는 이제 맨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토론이라는 것에서 사실은 트럼프 후보가 지금 카밀라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이 물러나고 나서 착착 그 쌓아놓았던 여론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지금 거의 이렇다 저렇다 하긴 하지만 한마디로 오차 범위 안에서 해리스 후보가 조금 이기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걸 박빙인데 왜 트럼프에게 토론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가? 해리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건 트럼프 후보로서는 현재로서 박빙이긴 하지만 이건 해리스 후보가 한 달 동안 한 6, 7% 포인트 정도 바이든이 빼앗겼던 것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는 조금 빼앗긴 겁니다. 해서 이게 이제 기회일 수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론이 끝난 뒤에는 어떤 전환점을 포착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로 본인을 많이 알려야지 되기 때문에 이 토론에 대해서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사실은 가장 미국 안에서나 미국 밖에서 사시는 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이제 조지아주 총격 사건과 관련된 건데 그 부분을 먼저 조금 전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항상 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조지아 총기 사건을 제가 맨 위에다가 조금 놓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에게도 좋은 일이 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뉴스가 또 터졌죠. 딕 체니 전 부통령, 전 국방장관이 공화당인데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거든요. 다른 공화당 사람이 빠져나오는 것과 딕 체니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트럼프의 지지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방어하는 분들, 오늘의 미국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 그분을 예로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멜라 해리스의 비밀 병기는 그럼 무엇인가? 토론이 불안한 트럼프 팀, 마지막에는 아버지 바이든에 대하여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컬럼바인이라는 콜로라도주 하이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학생들 숨지고 했었던 그게 25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25년이 지났는데 시작이었지. 끝이 아니었고 중간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16살 청소년이 숨졌는데 컬럼비아 하이스쿨에서 그러면 지금 살아있다면 41살이 되는 거잖아요. 왜 아무 일도 안 하지? 미국은 어떻게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이번에도 학생 2명과 선생님 합쳐서 4명 숨지고 9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는가? Why? Why not?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자, 미국입니다. Why? 왜 이런 일이 스쿨이라고 보이죠? 맨 위에? 그리고는 벽에 보니까 총구멍이네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우선 조지아주에서 이 방송 보고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만약에 조지아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보셨더라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를 미워하셨던 분들 엄청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한인 방송국이 있잖아요. 제가 그 한인 방송국의 사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것도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른 그런 얘기입니다. 조지아주가요 총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그 와인더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백그라운드 체크도 NO. 이 시사만평이 보여주고 있죠. 신원조의 NO. 레드 플래그 법이라는 것은 총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위험해. 가정폭력이라든가 뭐라든가. 지금 더 위험해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총을 일단 압수를 할 수 있는 법 없죠. 그리고 어떤 퍼밋에 관한 그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것도 없고 살상무기 금지, 밴드, NO. 그러니까 이번에도 14살짜리가
그렇게 총을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사줬다고 하잖아요. 또 아주 뭐 탄창 많이 끼워서 빠바바바바바 해서 불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금지법. No. 건 스토리지로도 어디에 이제 잘 이렇게 딱 이렇게 스토리지에 해놨다. 이것도 no. 지난번에도 1년 전에도 이번에 범인 용의자 14살 소년이 13살이었을 때 FBI가 제보를 받고 셰리프국이 이 소년과 아버지를 말하자면 조사, 인터뷰, 수사를 할 때 아버지가 내 허락 없이는 저 총에 손을 못 대요. 뭐 이러니까 그냥 별다른 일 없이 끝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조지아주라는 곳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총기 관련 법안이 노노노노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숨지고 다치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지? 죄 없는데 어린이들이 선생님들도 숨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쿠아바디스 도미네. 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컬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사당에는 안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같은 논리로 딱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것에 답을 드리자면은 의회에서 포괄적인 총기 법안을 공화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하나님이 의사당에는 안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사만평이 또 나오는데 보세요. 공화당이 스탑. 그 책 좀 검사 좀 해보자 하잖아요. 아이가 한쪽에는 책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그 무시무시한 살상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이요. 살상무기에 대해서는 어린이 손에 쥐어진 살상무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막 화내면서 코가 그냥 확 섰네요. 너 그 책 좀 보자. 스탑.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교과서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심지어는 안나 까레리나 뭐 안네의 일기, 안네 프랭크의 일기 이런 것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못 보게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도 어른이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못 보게 하면서 못 읽게 하면서 총기는 허락을 한다는 얘기죠. 뭐 그것뿐입니까? 휴대폰도 막잖아요. 휴대폰을 막을 수 있다면 총기는 왜 못 막습니까? 이거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그렇죠. 왜 의견 일치가 안 되죠? 물론 백그라운드에 미국이 뭐 황야의 무법자부터 뭐 사냥부터 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용의자와 아버지 어제 법정에 출두를 했지만 평소에 사냥을 같이 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가 지금 가정 사정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 중에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취미가 사냥 다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도 비싼 돈 들여서 아프리카 가서 막 엄청난 멸종위기 동물들 사냥하고 그 뿔을 집어들고 좋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 말아야지 돼. 저거는 100%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백그라운드 다 두고도 모든 총을 금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살상무기를 금지하지 못하는 것은 공화당들이 통과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총기협회에서 엄청난 돈 받거든요. 총기협회 그 수많은 멤버들로부터 그 가족들까지 엄청난 투표를 받거든요. 그들이 이런 것을 통과시키는데 찬성표를 던지면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 자금 이걸 총기협회에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통과되지 않는 겁니다. 하니까 보세요. 뱅뱅뱅뱅 다 총소리잖아요. 그 아이들이 막 그냥 책상 밑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하죠. help 도와주세요. 여기요 저기 학교에요. 그 슈러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뱅뱅 하니까 오른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RA 전국 총기협회잖아요. 아니 셀폰을 클래스룸에서 허락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총기협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5년 전 콜롬비아 하이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도 전국적인 의미 있는 총기 규제안, 뭐 신원조회를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없으면은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일인 겁니다. 미국에 뭐 2만 군데가 넘는 그 하이스쿨이 있거든요.
그런 하이스쿨에서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까지 총격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이것도 이제 뭐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어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법정에 출두해서 여러 가지 판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이제 법정에 출두하겠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후보는 쓰러지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뉴욕에 우선 그 사기 사건 선거 공판이 원래는 7월 달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뭐 대통령이 공무를 집행한 거면 면책 특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판결이 막 나오면서 그 선거 공판이 9월 18일로 미뤄졌는데, 그런데 판사가 어제 이걸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스토미 데니엘즈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주고 그 돈 준 것을 이런 뜻으로 주지 않았다고 숨기기 위해서 사업 기록을 막 거짓으로 했다 해서 34개 형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제로 유죄 판결을 내린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이잖아요. 그러면 후앙 물천 판사죠. 그 판사가 왜 이걸 선거 이후로 미뤘는가? 이 판사요, 엄청 트럼프에게 시달렸어요. 판사의 딸까지 시달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런데도 이 판사가 우리 법원의 결정이 예를 들어서 선거 전에 어떠한 선거 공판, 이것은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내용으로 감옥에 가라 하고 판결이야 내리겠어요. 뭐 집행유예라든가 벌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누군가가 트럼프가 일단 선거 공판까지 있고 하면 정말 죄인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트럼프에게 찍을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그걸 재판부에서 했다라는 것을,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가 끝난 뒤에 11월 26일에 선거 공판을 하겠다. 법원은 비정치적이다. 모든 관점에서의 모든 일어날 일까지를 내가 이번에 적용을 해서 그게 정의, justice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뭐 의사당, 기밀 서류, 조지아 등등에 있어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한동안 가라앉았다가 트럼프가 다시 후보가 된 것은 기소됐기 때문이잖아요. 여러 케이스에서. 저는 트럼프 지지층에는 별다른 영향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조차 그 의심과 여러 가지 비난조차 안전장치를 해두겠다 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재판이 한두 개래야죠. 이진 캐럴이라는 또 작가에게, 칼럼니스트에게 성추행, 성폭행했다는 거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고, 명예훼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트럼프가 이걸 다시 기각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항소 재판에 나와서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재판정에서 말한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기자들에게 굉장히 오랜 동안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그랬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 근데 본인이 이 정도로 하죠. 엉덩이도 만져도 되고 뭐든지 나 키스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여자들한테. 유명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어쨌든 트럼프의 후보에게 이 재판정에서에도 조금 좋은 일들도 이제 나오고도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와 JD 벤스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제 자꾸만 이제 스스로 깎아먹는 것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해리스와 또 월즈 후보를 인신공격함으로써 어떤 분은 저에게 어제 댓글에서 박스를 인용하지 않는다고 막 야단을 치시는데요. 제가 박스 인용하잖아요. 하면 본방송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팩트 체크를 해야지 돼요. 박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말이고요. 이게 거짓말이고요. 이게 거짓말이고요. 가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박스의 사람들은, 박스에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저널리스트들이 아닙니다. 리포러가 아닙니다. 어피니언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재밌게 하고 엔터테이닝하고 해서 본인들 주가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을 하면은 방송을 못 한다니까요. 션 해니티가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로라 잉그램이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만 해야지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뭐 심지어는 사실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너 왜 흑인도 아닌 것이 흑인처럼 말해 하고 박스에서 하루 종일 했잖아요.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면요. 대통령 트럼프 후보뿐만이 아니라 부통령 후보 JD 벤스 후보도 지금 큰 역할을 열심히는 해요. 보니까 몸을 사리지 않고 인터뷰하는 거 여기저기 다 하는 것, 자그마한 인터뷰이든 큰 인터뷰이든 그런 적극적인 것은 있는데, 예전에 존 맥케인이라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오바마에게 졌었던 사람, 그 전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세라 페일린 때문에 인기가 엄청 내려갔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나이가 많고 그때 70살 넘었었고 70인가 그랬어요. 오바마가 40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자에서 40대에 세라 페일린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엘라스카의 주지사를. 근데 그 데리고 오고 나서 처음에는 막 포로제닉하다고 하고 텔레제닉하다고 하고, 세라 페일린이 정치인인데 정치인들은 다 안경 벗는데 뭐 안경을 쓴다고 조금 새롭다고 하고, 그 안경 엄청 유행했었어요. L자로 시작되는 그 브랜드네임의 안경.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 존 맥케인이 세라 페일린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봤죠. 지금 트럼프 후보가 JD 벤스 때문에 특별히 이득을 보는 게 없거든요. 본인도 뭐 갈팡질팡하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벤스를 버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 시사만평은요, 탈레반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맨 왼편에 보면 여자들은 말하면 안 돼. 여자들은 노래를 불러서도 안 돼. 여자는 춤을 춰서도 안 되지. 이게 탈레반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트럼프 벤스 딱 달고 있네요. 여자는 아이가 없으면 안 돼. 아이를 낳아야지만 여자야. 이 얘기잖아요. 이거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앤 텔레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시사만평가인데요. 이런 일을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 옆에 보면은 탈레반에서나 아프가니스탄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현대사회에 낙태권이 있었다가 낙태권이 뒤집힌 나라가 어디 있어. 그렇게 됐던 나라가 미국이야. 여성의,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은 나라가 민주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이야. 그리고 여자를 무슨 아이 낳는 그릇으로 하나? 아이를 낳는 데서만 여성의 가치를 찾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시사만평은 JD 벤스라는 사람이 여전히 인기가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무당파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아닙니다. 공화당에도 영향을 미쳐요. 엄청난 백인 우월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JD 벤스가 왜 인도계 와이프를 얻었느냐고. 인도계 와이프를 얻은 사람을 왜 부통령 후보로 하냐고. 그래서 경합주에서 그 이후로 트럼프의 엄청난 지지자였다가 트럼프 떨어져라 하는 운동을 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면역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딕 체니 전 부통령이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딸이 리스 체니가 아버지가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보통 리스 체니 같은 사람, 아담 킨징거 같은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고 해서 본인들은 의회에서 쫓겨났어요.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서 투표를 받지 못해서 쫓겨나고, 한 사람은 미리 그럴 것 같으니까 사임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트럼프나 그 주변에서 리노야, 무늬만 공화당이지 저 사람들은 공화당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딕 체니 전 부통령 국방장관을 누가 리노라고 하겠습니까? 아들 부시 아래서 부통령을 지냈고, 아버지 부시 아래서 국방장관을 지냈고, 4명의 대통령을 거친 공화당 중에 공화당입니다. 이 사람은 리노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처음에는 딕 체니도 공화당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이제 뭐 한 20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일어났었던
의사당 폭동 사건 그 이후에 결별했죠. 딕 체니가 딸과 같이 결별을 한 겁니다. 트럼프로부터 완전하게. 그런데 그냥 트럼프를 찍지 않겠어 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얘기한 사람은 마이크 펜스입니다. 트럼프 아래서 부통령을 했던, 거기서 넘어서 해리스 후보에게,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한다고 이건 말했잖아요. 이건요, 트럼프에 반대한다 뿐만이 아니라 해리스를 지지한다 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소속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공개 선언을 한 겁니다. 수많은 트럼프 측근들, 장관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뽑지 않는다고 하고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수백 명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딕 체니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딕 체니의 공개 선언은 maybe 그냥 냄새는 나지만 트럼프 그냥 코 딱 막고 코 막고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암만 코를 막아도 냄새가 너무 나서 난 투표를 하기 싫어 하고 집에 있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공화당 내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당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딕 체니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더 크게 말하면 공화당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올해의 선거는 어느 해도 다 그렇지만 당의 단결이 너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무척 잘 단결되고 있고 앞으로도 단결이 될 겁니다. 그 전에 단결이 안 됐던 과정을 바이든 대통령 때에 이미 민주당은 한번 겪었습니다. 겪고 완전히 좌절, 실망, 포기 였다가 해리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건 바이든이 아니라는 이유, 트럼프가 아니라는 이유, 지금 해리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유만으로도 뭉쳤었던 힘이 민주당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지금 보면 뭐 해리스가 계속 차고 올라가고 만약에 다음 주에 토론을 하고 나서도 토론을 해리스가 잘했다 하면은 안심할 수가 있겠죠. 민주당이 안심하고 여론은 점점 더 잘 나오고 하면은 안심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을 때, 그때는 해리스에게 해가 될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무척 뭉쳐있고 공화당은 점점 분열하고 있다. 차라리 트럼프가 졌으면 좋겠다. 해리스가 한 선거인단 270표 이상 받아야지 되니까 280표 정도 받아서는 안 되고 더 많이 받아라. 그래야지 트럼프의 모든 잔상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공화당 정치인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계속 하니까요. 댓글도 보고 때로는 제가 댓글 달기도 하고 댓글 달지 않으면서도 거의 읽어보니까 아직까지 뭐 댓글이 그렇게 많아서 제가 읽어보지 못할 그럴 정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일일이 답은 못 드려도 다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배우는 것도 무척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짜증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여기가 마이크가 옷이 얇으니까 마이크가 무거우니까 자꾸만 이게 젖혀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젖혀져 봤자 뭐 많이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네요. 중간에 이렇게 올리는 것 좀 알아서 봐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 혼자서 하기 때문에 누가 앞에서 보고 뭐 촬영해주고 편집해주고 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친구가 방송한다 하고 생각해 주세요. 트럼프, 일론 머스크는 이때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방어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해보려고 제가 좀 으따라는 그런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자주 오셔서 저를 엄청 욕하시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을 블록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는 막 거짓을 잔뜩 도배를 해 놓으시는데 어쩌다가 보시면 어떤 분은 불쾌하실 테고 또 어떤 분은 그걸 또 믿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분을 블럭해야 되나 말아야지 되나 고민을 하는 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X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곳인데 해리스가
인터뷰에서 X는 위험하다면서 막고 통제할 거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해리스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그걸 할 거라고 했으니 공산 독재자가 되겠다는 것 아닌가? 여기 일론을 비난하는 사람들 본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인가? 독재를 원한다는 것이네. 참 기가 막힌다. 일론 머스크가 본인도 가짜를 엄청 퍼뜨립니다. 본인의 이득에 따라서 때로는 뭐 반유대주의를 퍼뜨리다가 또 무슨 또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탄야후 지시 없이는 뭐 네탄야후와 동의하지 않고는 가자지구에 그 스타링크 본인이 하는 그 특별한 인터넷 서비스 이런 거 안 주겠다고 하고 엄청 본인 위주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지 막 거짓말을 막 잔뜩 이거 지금 X는요 세계에서 거짓말과 음모론의 온상으로 이미 낙인이 찍힌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표현의 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X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등등의 소셜미디어에서 가짜가 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라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건 아니죠. 또 하나 으따시 참으로 어이가 없는 채널이다. 내 살다 이런 엉터리 채널도 보게 되네. What? 어제 방송을 보니까 트럼프가 알링턴에서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얘기하던데 유가족들이 자기들이 트럼프에게 부탁해서 온 것이고 사진도 자기들이 부탁한 것이라고 했고 유가족 아버지가 해리스에게 보낸 영상에서도 해리스와 바이든은 한 번도 유가족을 찾은 적도 없다고 말하던데 그렇게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난한다는 게 어이가 없는 일이며 또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바이든도 지난해인가 거기 가서 똑같이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바이든은 괜찮고 트럼프는 안 된다는 것인가? 희생된 군인들이 바이든이 죽인 것 아닌가? 아프간에서 무기와 모든 차량 심지어 헬기까지 놓고 철수했는데 트럼프를 비난해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하다니 또 그걸 듣고 춤추는 사람들 기가 막힌다. 이분은 상당히 이 정보에 있어서 모자라는 분입니다. 정보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요. 이를테면 유가족들이 트럼프에게 오라고 부탁해서 온 것 사실이고 해리스와 바이든이 한 번도 유가족을 찾은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해리스와 트럼프는요. 미군이 숨져서 그 시신이 미국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 도착하는 비행기 아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관에 이렇게 성조기가 씌워가지고 오죠. 그런 거 다 조의를 표하고 그러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한 것 중에서 지금 본인은 모르고 그런지 모르지만 거짓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지난해인가 거기 가서 똑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건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건 거짓이 맞죠. 대통령인데 무슨 거기 묘비 앞에 가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고 씩 웃고 사진을 찍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선거 캠페인에 이용하는 게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시는 거예요. 방송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어떤 분께는 반복이 된다고 짜증이 나시는데 이런 분들은 안 들으시는 겁니다. 해치법에 따라서 설명을 했다잖아요. 설명을 했는데 왜 본인의 사진 기사와 비디오 기사를 데리고 가서 촬영을 하고 그걸 틱톡에다가 선거용으로 씁니까? 그리고 아프간에서 모든 무기와 모든 차량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헬기까지 놓고 철수했는데 뭐든지 놓고 철수할 수는 있습니다. 군인의 생명이 우선이니까 트럼프를 비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자체가 트럼프가 탈레반과 협상을 해놓은 거라니까요. 이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알죠. 본인이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이건 자살폭탄 테러 사건이 그 공항에서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엄청 많이 숨졌죠. 미군이 13명 숨졌으니까. 그런 일까지 대통령이 다 세세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국민이 숨진 것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 그래서 시사만평을 한번 보시죠. 비비잖아요. 벤자민 네타냐후 트럼프 후보와 친한
딱 이거 카피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질들, 숨진 인질들이잖아요. 이번에 6명 발견됐죠. 그걸 보면서 묘비 앞에서 이게 summed up 하면서 나 트럼프에게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철에 군인 가족들을 등장시켜서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하는 그 공작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존 캐리라는 사람이 똑같은 군인으로서 그런 공작을 받아서 떨어지기도 했고, 아들 부시에게. 이번에도 일부 골드스타 가족들이 트럼프를 방어를 했어도 수많은 다른 참전 용사는 분노합니다. 신성한 그곳에서 씨 굽고 이러고 사진을 한두 번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화당 존 맥케인 전 연방 상원 의원의 아들인 지금 뭐 해병대 장교잖아요. 나도 해리스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 이런 농담도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주 또 하나 그 중요했었던 뉴스 자체가 러시아에서 돈을 1,000만 달러까지나 들여가면서 테네시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을 해서 거기서 굉장히 보수적인 유명한 어피니언 리더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계속 친 트럼프 또 친 러시아 친 푸틴 것을 쏟아내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법무부가 발표를 했죠. 우선 사진을 보시면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네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도 개입을 하려고 했다. 친러시아적인 것도 맞지만 그랬더니 오른쪽에 푸틴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농담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신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이거 조크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저도 처음엔 활자로 접하니까 비디오를 찾아봤습니다. 조크하는 거던데요. 조크인데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양거리는 조크였습니다. 우선 이 여성의 표시를 보시죠. 뭐 동방 무슨 경제 포럼에서 이제 그 푸틴이 한 얘기거든요. 여성 진행자예요. 진행자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웃잖아요. 푸틴이 난 해리스를 지지해요. 원래 바이든을 지지했는데 바이든이 해리스를 지지하니까 해리스를 지지하고 해리스의 웃음은 굉장히 전염성이 있고 트럼프는요 우리에게 제재를 해서 네 웃잖아요. 이 여성이 제가 이런 거 보니까 이분의 웃음 자체가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는 게 아니라 기분이 아무튼 그 푸틴에 대해서 나빠졌고 이거 완전히 쫄로 보고 농담하는 거예요. 조깅 비아냥거림이에요. 이걸 지금 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마 그런 분들은 이 비디오도 안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 푸틴이 트럼프는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고 굉장히 러시아에 어려운 사람이다. 뭐 예를 들어 가짜 뉴스에서는 뭐 그러면서 꼭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장하잖아요. 제일 좋은 신문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뭐 트럼프가 푸틴을 무서워한다고 하지만 봐라. 푸틴이 트럼프가 우리에게 제재한다고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하지 않는 이거 농담이에요. 조크입니다. 조크. 보세요. 삐딱하니 이 푸틴 제가 다 들어봐서 압니다. 듣고 봐서 아니까는요. We are going to support her. 그래서 결국은 이 1,000만 달러를 들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계속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퍼뜨렸잖아요. 베니 존슨, 팀 폴, 뭐 이런 사람들. 본인들 얘기하잖아요. 어머, 우리 그 돈 러시아 돈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돈이 맞다는 얘기예요. 클렘린 돈이. 푸틴의 측근이 관리를 했고. 포섭당한 거죠, 다들. 그러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말한 것이 본인들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었던 굉장히 친 트럼프, 마가, 친 푸틴, 친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의 평소 생각을 말을 했는데 돈을 많이 주면 더 잘하지 않았겠어요?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엄청 돈 벌고 엄청 많이 쏟아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크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팀 월즈의 무슨 전 가족이 팀 월즈를 떠나서 트럼프를 지지해요. 그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조크예요. 뭐예요. 뭐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본 친척이 무슨 트럼프나 케네디를 반대하는 트럼프의 가족들이나 케네디의 가족들과는 서로 다른 왕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뭐 할아버지의 형제의 후손들이라는데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크를 좀 알아들어 주세요. 트럼프 마가 모자 쓰고 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입으로 계속 뭔가 쏟아내도록 돌리고 있잖아요. 라이트 윙에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마이크 딱 들여다대고 And now a word from 우리 스폰서에게 나오는 말입니다 하고 광고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오늘의 미국의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분들 죄송합니다. 어리석다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어리석으시니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고도 뭐 댓글 쓰시려면 쓰시고 아니면 더 세게 더 이제 험한 거 나오면 제가 이제 블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뭐 댓글을 많이 써주세요. 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말씀을 우선 기본적으로 못 드리겠고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는 게 맞는데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구독자도 뭐 10만 명이 넘었는데 아직 저는 뭐 그거 뭐 신청하라는데 신청할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오는 거 그거 받지도 못했습니다. 받으면 여러분들께 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지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고는 하더군요. 무슨 뭐 좋아요, 뭐 손도 이렇게 하는 거 누르고 댓글도 써주시고 그래야 유튜브에서 많이 퍼뜨려 준대요. 이 클립 자체를.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 안 드려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방송을 하면서 어머 이걸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조크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하죠. 알면서 또 막 선전선동 하시는 분들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죠. 현실을 파악 못 하시는 거죠. 자, 그런 것 있고 사진까지 다 보여드렸죠.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또 이 마지막 사진. 트럼프와 푸틴은 굉장히 아무튼 통해요. 서로 그런 것. 자, 그럼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좀 빨리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비밀 병기는 무엇인가? 본인의 비밀 병기는 트럼프죠. 트럼프 후보가 좀 이상해집니다. 다 많은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점점 그러니까 8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지금 78세, 70세 때 처음에 이제 대통령 됐었을 때잖아요. 8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달라졌고 심지어는 뉴욕에서 며칠 전에 어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과의 그런 미팅에서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데 한 답변이 2분 정도 됐는데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었어요. 그래서 이걸 트랜스크립을 찾아봐야지 되겠다고 트랜스크립을 찾아봐야지 되는데 트랜스크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뭐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세요? 아, 네. 제가 말하는 숫자에 대해서 말할 땐 이 자녀 양육은 장녀 양육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없다고 하다가 뭔가 있어요? 꼭 가져야지 돼요? 이 나라에선 꼭 가져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뭐 외국에 익숙하지 않은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뭐 빨리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거래하는 걸 막지 않겠지만 그들이 제품을 우리나라로 보내면 상당히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숫자보다도 크고 이 차일드 케어를 포함을 해서 그것이 그걸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관세가 자녀 양육 문제를 비용을 처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뭐 링컨이 학대를 당했다. 토마스 제퍼슨도 학대를 당했다. 우리가 수조 달러를 벌어들일 거고 아무리 차일드 케어 비용이 비싸다 할지라도 우리가 벌어들일 그 숫자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뭐 요즘 이런 얘기네요. 내가 동시에 9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 그 맥락이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맥락이 안 통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으면 굉장히 빅한 뉴스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누구는 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그 무슨 컬럼니스트였는데요. 트럼프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분은 더 나아가서 아마 트럼프도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인지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J.D. 벤스 부통령 후보는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이 차일드 케어, 자녀 양육, 자녀 돌보는 것에 대해서 가족에게 의지를 할 수 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더 도와주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 질문,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무의미한 횡설수설로 한 2분 정도를 끌고 갔다는 것은 글쎄요, 이걸 보면 토론을 할 때 트럼프 후보가 딱 정신 차리고 딱 준비된 대로만 하지 않으면 토론이 트럼프 후보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사만평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뒤에 이제 난리에 트럼프를 딱 끌고 나오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해리스는 트럼프 혼자 다 합니다. 프로 라이프였다가 프로 초이스였다가 낙태를 금지에 찬성했다가 낙태 자체를 찬성했다가 웨이트하다가 다시 또 프로 라이프로 돌아갔다가 뭐 상어 얘기, 뭐 전기 얘기, 전기 감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풍차 얘기도 하고 또 뭐죠? 조디 포스터가 나오는 양들의 침묵, 거기서 그 악당이 그 괴물이 좋다고 그 두 가지 캐릭터를 가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고 말하게만 내버려 두면 된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토론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카멜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그 당시에 이제 바브라 박서 의원이 물러나면서 거기에 도전을 했고,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과 싸워서 대통령에 도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한 사람은 상원의원,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8년 전에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물론 해리스에게 훨씬 중요하죠. 트럼프의 토론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도 여기서 실수를 하면 반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이후는 이 해리스에 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면이 있어요. 평소에는 하하 웃고 말도 천천히 하고 오죽하면 박스에 막 진행자, 모든 진행자와 백악관 출입기자가 왜 저렇게 말을 해? 억양이 왜 저래? 왜 흑인처럼 말하지? 막 이런 약간 천천히 얘기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말투에. 그런데 토론할 때는 저 사람 내가 눌러야지 돼. 할 땐 굉장히 침착해지거든요. 그리고 딱 그 준비해왔던 것을 적재적소에 딱 쏟아냅니다. 그것도 어떤 땐 싹씩 웃으면서. 그래서 상대를 딱 내려뜨리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검사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일반 사람들이 서로 다 각자 다른 배경에서 자라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기소하고 말한 이 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는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미끼도 던지죠. 트럼프가 막 화가 나서 확 물어버릴, 트럼프가 스스로 자신을 악마화할, 만들, 그럴 미끼도 던질 수 있다고. 지금까지 추정입니다, 다. 우리가 화요일 날 봐야지 되지만 공격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본능적인 감각이 좀 그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때 이제 잠깐 인터뷰하고 뭐하고 할 때는 그때는 그다지 순발력이 발휘된다던가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준비하고 하는 토론은 제가 카멜라 해리스가 한 번 정도는 검사 때 왜 같은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느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잠깐 멈칫했었던 적이 있지만, 그 밖에는요, 남자들 몇 명과 할 때도 해리스가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어요. 다만 트럼프는 진짜 대통령처럼 보여야지 되는 거죠. 본인은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카멜라 해리스는 그냥 부통령을 4년 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것도 모르죠. 어떻게 트럼프가 반응할지. 이번에 마이크가 꺼진다고 하니까 해리스가 얘기할 땐 트럼프 마이크가 꺼지고, 트럼프가 말할 땐 해리스 마이크가 꺼진다고 하니까 이 점은 뭐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 있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바이든이 막 헤매고 있을 때 너 왜 이렇게 헤매? 하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대통령스러워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날도 어마무시하게 괴상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1월 6일 의사당 그 폭동 사건의 책임이 뭐 낸시 펠로시가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을 했다던가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더 큰, 더 큰 사고를 바이든 대통령이 쳤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대통령스러워 보였네 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엔 상대가 다릅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인 거죠. 트럼프에게 유리한 이슈 많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나 경제는 실제로 나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토론이 있는데, 펜실베니아의 쉘 오일 시추하는 프래킹,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카멜라 해리스가 반대했었던 적이, 그 프래킹을 금지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카멜라 해리스도 제가 상상할 때는 연방 대법원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연방 대법관들, 또 낙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심지어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여성들조차도 너무 심하다, 금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카멜라 해리스가 굉장한 준비를 해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바이든에 대해서, 저는 헌터 바이든 스토리를 이번에 들으면서, 이번에 이제 세금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몇 년 동안 140만 달러를 안 냈다, 의도적으로. 그때 돈은 있어서 화려한 생활, 마약도 하면서 세금을 안 내? 하고는 지금 이게 들어와서 본인은 이제 다 갚긴 했어요. 결국은 무죄를 주장하고 재판하려고 하다가 또다시 뭐 마약 문제 이런 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니까 유죄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고 공판이 있으니까요. 11월과 12월에 각각 총기 문제에 대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선고 공판이 있어서 이런 일로 기소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감옥 가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어떤 형량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17년 감옥형 나올 수 있고, 총기 문제도 25년 감옥형이 선고될 수는 있어요. 법에 따르면.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아들을 사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들을 사면을 안 할까? 54살의 아들인데.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통사고가 나서 엄마가 숨진 그 차 안에서 본인은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또 사실은 바이든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 뭐 총기 문제나 이 세금 문제 가지고 절대로 기소될 리가 거의 99% 없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나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미안해하면서 본인이 사면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글쎄 사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누가 아들을 구하지? 뭐 54살의 아들을?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아들이 큰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면 바이든으로서는 다행이지만 정말로 감옥행 같은 그런 것을 받을까? 뭐 예를 들어 판사가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잖아요. 뭐 이쪽에서는 뭐 그게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다 이런 거 갖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만약에 정말로 징역형을 구형을 받는다면, 그게 저는 이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레가시는 남아 있어도 정치인을 다시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기까지 하죠.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이었고요. 저는 내일 탑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